그거 드시면 안 돼요. 서울 강남구 한 호텔 대연 회장. 재계 인사 300명이 모인 파티에서 10살 소년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국제금융사 부사장 서진우가 집어든 캐비어 카나페에는 치명적인 비소가 들어있었죠. 검사 결과 한 입만 먹었어도 24시간 내 사망. 누가 왜 그를 죽이려 했을까요? 과연 진우는 소년이 전하는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이고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2025년 4월에 어느 금요일 저녁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대연 회장에는 화려한 불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재계 인사 300여 명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이날은 아시아 금융 포럼의 폐막 만찬이었습니다. 39세의 서진우는 네이비 블루 맞춤 정장을 입고 금빛 생로랑 로고가 찍힌 검은색 넥타이를 맨 채 회장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국제금융사 글로벌 파이낸스의 부사장인 그는 이 자리에서 가장 젊은 임원이었죠. 8년간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회사를 키워온 그였습니다. 연봉 15억, 강남구 대치동 50평 아파트, 수입차 2대.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진우 씨, 이번 분기 실적이 정말 대단하던데요. 옆에 선 중견기업 회장이 말을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팀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이죠. 진우는 능숙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화려한 파티, 아차 많은 사람들, 형식적인 대화들. 이 모든 게 어느 순간부터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때 흰 장갑을 낀 서빙 직원이 은빛 트레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트레이 위에는 캐비어가 올려진 카나페들이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었죠. 진우는 무심코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수백 번 반복한 일상적인 행동처럼 말이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거 드시면 안 돼요. 회장 입구에서 어린 소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날카롭고 절박한 외침이었죠. 순간 300명의 손님들이 일제히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낡은 회색 후드티를 입고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 누구야? 어떻게 들어온 거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명의 경호원이 재빨리 소년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죠. 얘야,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란다. 놔주세요. 저분이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요. 소년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진우를 가리켰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실례했습니다. 제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호텔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와 소년을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트레이 위에 카나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꺼낸 흰 냅킨에 조심스럽게 싸서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죠. 괜찮습니다. 아이가 놀란 것뿐이에요. 진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경호원에게 끌려가면서도 계속 진우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제발 믿어주세요라고. 파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곧 이 해프닝을 잊었죠. 하지만 진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파티가 끝날 때까지 주머니 속 냅킨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진우는 회사 연구소에 근무하는 후배에게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이거 좀 분석해 줄 수 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형, 이게 뭔데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부탁이야. 후배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샘플을 받았습니다. 진우는 그날 하루 종일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 민서가 물었죠.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 괜찮아. 회사 일 때문에 좀 복잡해서.
진우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서는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요.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직감 같은 거였죠. 월요일 오전 진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후배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형, 지금 어디세요? 당장 만나야겠어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못해요. 30분 후에 회사 앞 카페로 나와주세요. 진우는 회의를 미루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후배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형, 이거 장난 아니에요. 후배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넸습니다. 진우는 안에 든 검사 결과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점점 떨렸습니다. 비소, 검출, 네. 치사량의 80% 정도 되는 양이에요. 한 입만 먹었어도 24시간 안에 사망했을 겁니다. 형, 대체 이게 뭐예요?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비었거든요.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계획을 막아준 건 이름도 모르는 10살 소년이었죠. 형,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은 아니야.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부탁이야. 진우는 봉투를 챙겨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대체 누가 왜? 그리고 그는 반드시 찾아내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소년을 말이죠. 진우는 사흘 동안 파티장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호텔 측에 부탁해 얻어낸 자료였죠. 그리고 마침내 그 소년의 얼굴을 찾아냈습니다. 호텔에서 200m 떨어진 골목길에서 한 여성이 서빙 직원과 대화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바로 옆 건물 뒤편에 숨어서 지켜보는 소년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진우는 그 골목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근처 상인들에게 소년의 얼굴을 보여주며 물어봤죠. 세 번째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아, 지훈이. 한빛고아원 애예요. 가끔 이 근처에서 심부름 아르바이트 하더라고요. 진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거죠. 그는 곧장 마포구에 있는 한빛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제 대문. 20년은 좋게 된 것 같았죠. 지훈이를 만나러 오셨다고요? 원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잠깐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무슨 일로? 개인적인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진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고아원 뒤편 놀이터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를 보자 깜짝 놀라며 일어섰죠. 아저씨. 그때 그분이시죠? 그래, 맞아. 고맙구나. 내가 날 살렸어. 진우는 무릎을 굽혀 지훈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소년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그 음식에 위험한 게 들어있다는 걸. 지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호텔 근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어요. 빈 박스를 정리하는 일이었는데요. 그때 골목길에서 한 여자분이 어떤 아저씨한테 뭔가를 건네는 걸 봤어요. 뭘 건네는데? 작은 봉투 같은 거였어요. 그 여자분이 말했어요. 이걸 네이비 정장에 금빛 생노랑 로고가 찍힌 검은색 넥타이를 맨 남자 앞에 놓으라고. 꼭 그 사람이 먹게 해. 그리고 서빙 아저씨가 이거 정말 해야 하는 거예요? 하고 물으니까 그 여자가 협박했어요. 진우의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협박. 어떻게? 요즘에 빨간 딱지 붙기 전이라지. 그것도 불법 도박 때문에.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빨간 딱지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렇게요. 서빙 아저씨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파티장으로 뛰어갔어요. 진우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쥐어졌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독살을 시도한 인간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 여자, 어떻게 생겼니? 얼굴을 봤니? 네, 봤어요. 키가 크고 단발머리에 검은색 코트를 입었어요. 그리고 지훈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목 뒤에 큰 점이 있었어요. 여기요. 지훈이 자신의 목덜미를 가리켰습니다. 오른쪽 머리카락 바로 아래 부분이었죠. 순간 진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위치에 점이 있는 사람을 말이죠. 자신의 아내 박민서였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 괜찮아. 고맙다 지훈아. 정말 고마워. 진우는 억지로 웃으며 소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는 지훈에게 명함과 현금 10만 원을 건넸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그리고 이건 용돈이야.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렇게 많은 돈은 못 받아요. 받아. 내가 날 살렸잖아. 이 정도로는 부족해. 진우는 더 이상 고아원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당장 확인해야 할 게 있었으니까요. 그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민간조사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급한 일이 있어요. 지금 당장 만나야겠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부사장님? 전화로는 곤란해요. 30분 후에 평소 장소로 나와주세요. 그날 밤 진우는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민서가 와인을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죠. 여보, 늦었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결혼 5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죠. 응, 먹었어.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무슨 일 있어요? 요즘 계속 이상해요. 민서가 다가와 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목덜미를 봤습니다. 그곳에 지훈이 말한 대로 검은 점이 또렷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설마 정말 민서가? 하지만 지훈의 증언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사흘 후 김 실장에게서 두꺼운 봉투가 배달됐습니다. 진우는 회사 사무실 문을 잠그고 혼자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첫 장은 민서와 회사 공동 창업자 강도연의 사진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다음 장에는 호텔 주차장에서 차에 함께 타는 장면, 그 다음은 호텔 객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진우의 손에서 사진들이 떨어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죠. 그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민서와 강도연은 3년 전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최근 6개월간 서진우 부사장의 사망 후 회사 지분 처리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포착됨. 서진우 부사장 사후 박민서가 상속받을 지분 22%와 강도연의 기존 지분 31%를 합치면 과반수 확보 가능. 두 사람은 사후 경영권 장악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추정됨. 진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믿었던 아내, 함께 회사를 키워온 동료. 이 두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려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거든요. 과연 이 증거들로 충분할까? 진우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인 변호사 한수진에게 모든 자료를 보여줬죠. 수진은 한참을 살펴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우야, 이건
쉽지 않아. 무슨 말이야? 증거가 다 여기 있잖아. 동물은 내가 먹지 않았어. 미섭취 동물로는 살인 미수 성립이 어려워. 지훈이의 증언도 미성년자 단독 증언이라 증거력이 약하고 지훈이가 직접 독을 건네는 장면을 본 게 아니라 의심스러운 대화를 들은 거잖아.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는 있어. 하지만 입건까지 가기 어려울 거야. 그리고 수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뭔데? 민서와 강도현 쪽에서 오히려 너를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맞고소할 가능성이 높아. 그쪽 변호인단이 만만치 않을 거야. 특히 강도현은 법 쪽의 인맥이 탄탄하잖아. 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법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했죠.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죽을 뻔했다고. 진정해, 진우야.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리고 조심해. 그 사람들이 한번 실패했으면 다시 시도할 수도 있어. 진우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햇살. 이 모든 게 낯설었죠. 그는 결국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예상대로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수사조차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민서가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남편이 최근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회사 업무 과중으로 피해 망상 증세까지 보이고 있어요. 가족으로서 너무 가슴 아픕니다. 언론은 이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진우는 하루아침에 정신 불안정한 금융인으로 낙인 찍혔죠. 회사에서도 그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진우는 텅 빈 주차장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에는 동료들의 걱정 어린 문자가 계속 왔지만 그는 답장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미친 건가? 아니면 세상이 미친 건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진우는 받지 않으려다가 뭔가에 이끌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저씨. 저 지훈이에요. 지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이야? TV에서 뉴스 봤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제가 더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소년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진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죠. 아니야, 지훈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난 이미 죽었을 거야. 고마워, 정말. 아저씨. 조심하세요. 나쁜 사람들은 꼭 다시 나쁜 짓을 하거든요. 지훈의 말이 진우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10살 소년이 세상의 어두운 면을 이미 너무 많이 봤다는 게 안타까웠죠. 전화를 끊은 진우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법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부사장님,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만. 마포경찰서 형사과 박 형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흐렸습니다. 진우는 책상 앞에 선 채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해한다고요? 형사님, 누군가 저를 죽이려고 독을 넣었다고요. 검사 결과도 있고 목격자도 있습니다. 그 목격자가 10살 아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직접 독을 건네는 장면을 본 게 아니라 의심스러운 대화를 들었다는 거고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죽어야 수사를 하신다는 겁니까?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 형사는 한숨을 쉬었죠. 부사장님, 진정하십시오. 동물은 부사장님이 섭취하지 않으셨어요. 미섭취 동물로는 살인 미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음식이 부사장님만을 노린 건지도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트레이를 든 직원이 저한테만 왔어요. 그리고 네이비 정장을 입고 금빛 생로랑 로고가 찍힌 검은색 넥타이를 맨 남자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했다고요. 그것도 아이의 증언일 뿐입니다. 서빙 직원은
그런 대화를 나눈 적 없다고 부인했고요. 진우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이 불법 도박한 사실을 밝히겠다고 협박했다는 건 무시하시는 겁니까? 불법 도박은 저희 소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협박당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어요. 오히려 부사장님 부인 측 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준비 중이라던데요. 그 순간 진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법무팀장이었죠. 부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강도연 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부사장님의 정신 상태가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를 논의하겠답니다. 진우는 전화를 끊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수사를 시작해 주세요. 제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박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요. 혹시 추가 증거를 확보하시면 그때 다시 오십시오. 진우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세상은 어둡게만 느껴졌죠. 이틀 후 민서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진우는 TV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민서는 회색 정장을 입고 기자들 앞에 앉아 있었죠. 그녀의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고 손에는 흰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 진우는 최근 몇 달간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려왔습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매일 밤 악몽을 꾸고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피해 망상에 시달리고 있어요. 저는 남편에게 정신과 상담을 권했지만 남편은 거부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부인, 남편분이 부인과 강도연 이사의 관계를 의심한다는데 사실입니까? 민서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강 이사님은 남편의 오랜 동료이자 친구입니다. 저희 집에도 자주 오셨고 저는 그분을 오빠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저희 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은 분주하게 메모를 했죠. 남편의 쾌유를 빌며 이번 일로 회사에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아내로서 남편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진우는 TV를 껐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로비에 들어선 진우에게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부사장님 요즘 좀 이상하시대. 정신과 치료받아야 한다던데. 부인이 얼마나 힘들까. 참 안 됐어.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의 사무실 문 앞에는 법무팀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이사회 결정 사항입니다. 직원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열어봤죠. 직위 해제 통보서. 업무 복귀 시까지 자택 대기. 죄송합니다, 부사장님. 저희도. 됐어요. 알겠습니다. 진우는 사무실로 들어가 개인 물품들을 박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8년간 일군 자리였습니다. 책상 위 액자에는 창립 기념일 사진이 있었죠. 진우, 강도연 그리고 직원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거짓이었구나. 진우는 액자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그날 오후 진우는 한수진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수진아, 다른 방법은 정말 없어. 진우야, 미안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법적으로는 내가 불리해. 오히려 내가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어. 그럼 나보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라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일단 시간을 두고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 그리고 민서와 강도연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해. 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수진아. 그 사람들이 한번 실패했으면 다시 시도할 거야. 다음엔 더 완벽하게. 수진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우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날 밤 진우는 지하 주차장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차에 타기도 싫었죠. 콘크리트 바닥은 차갑고 형광등 불빛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자신의 이름이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었죠. 금융사 부사장 정신 이상설 논란. 재계 커플 불륜설, 알고 보니 피해 망상. 전문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 가능성. 댓글들은 더 잔인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금융사 부사장이라니 무섭네요. 부인 너무 불쌍. 남편 때문에 고생이네. 정신병원 가세요. 진우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화면이 금이 갔죠.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무너져야 하지? 법은 그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그를 버렸고 세상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독을 넣으려 한 사람들은 피해자인 척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었죠.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차장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죠.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절대로. 그때 저 멀리서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죠. 차는 진우의 차 옆에 멈췄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내렸습니다. 진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냥 다른 층으로 올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내가 정말 미쳐가는 건가? 그는 일어서서 먼지를 털었습니다. 겨우 차에 올라탔지만 삶의 방향을 잃은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30분 동안 멍을 때리던 그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죠. 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9시 30분경 서울 마포구 한빛고아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 중이며 아동 1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진우의 온몸에서 피가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타이어 소리를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갔죠. 제발, 제발 지훈아 무사해라. 하지만 그의 가슴 한쪽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민서와 강도연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움직였다는 것을 말이죠. 진우의 눈에서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진우가 한빛고아원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3층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오렌지빛 화염이 밤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소방차 5대가 출동해 있었고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물줄기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위험합니다. 소방관이 진우를 막았지만 진우는 그를 밀치고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안에 아이가 있어요. 지훈이라는 애가. 진정하세요. 저희가 구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고아원 정문에서 담요를 뒤집어 쓴 아이들이 소방관에게 안겨 나왔습니다. 1명, 2명. 진우는 필사적으로 지훈을 찾았죠. 지훈아, 지훈아. 하지만 나오는 아이들 중에 지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안에 남은 아이는 없습니까? 진우가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원장은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린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대로 확인을 못했어요. 그때 한 소방관이 건물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팔에는 의식을 잃은 아이가 안겨 있었죠. 진우는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지훈이다. 소년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팔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즉시 들것에 지훈을 눕히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심각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과 2도 화상.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며 출발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차를 타고 뒤따라갔죠.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화재로 이송된 아이들로 복도가 가득했죠. 진우는 간호사에게 지훈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아, 아닙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보호자가 아니시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진우는 발을 동동 구르며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습니다. 지훈이 보호자 계십니까? 제가 아는 아이입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진우의 절박한 눈빛을 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이 없습니다. 폐 손상도 심각하고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을 것 같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진우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죠. 중환자실로 옮길 겁니다. 면회는 보호자만 가능합니다. 선생님, 제발 부탁입니다. 딱 한 번만. 의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간 진우는 침대에 누운 지훈을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소년의 얼굴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팔에 감긴 붕대, 여기저기 멍든 자국들. 지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어린 소년이 다쳤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면회를 마치고 중환자실을 나온 진우는 복도에서 고아원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지훈이 어떡해요? 불쌍한 것. 지 엄마처럼 계속 의식불명이면 안 되는데. 진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머니요? 원장님. 지훈이가 고아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사실 지훈이 어머니는 1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의식불명 상태로 이 병원 장기 입원 병동에 계시죠. 지훈이는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고아원에 맡겨진 겁니다. 진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병실 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702호예요. 고맙습니다. 진우는 원장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7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죠. 702호. 진우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침대 위에 한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죠. 진우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붙은 이름표. 박유라.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여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창백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 10년이 흘렀지만 그는 그 얼굴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유라야.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유라. 그의 첫사랑이었습니다. 10년 전 그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미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유라는 그를 붙잡으려 했죠. 진우야, 우리 함께 갈 수 없을까? 나도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아볼게. 유라야, 나 혼자도 버거워. 너까지 고생시킬 순 없어. 나 돌아올게. 성공하고 자리가 좀 잡히면 널 데리러 갈게. 정말이지? 약속해. 하지만 진우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밤낮 없이 일했고 3년 만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민서를 만난 뒤였습니다. 민서의 아버지가 투자자였거든요. 진우는 사업을 위해 민서와 결혼했고 유라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라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돌아오지 않는 연인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진우는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유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아닙니다. 친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환자분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의식은 없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언제 깨어날지는. 네. 정말 고맙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진우는 다시 유라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훈이가 유라의 아들이라면. 진우는 재빨리 계산을 했습니다. 지훈이 나이는 10살. 자신이 미국에서 돌아온 게 8년 전. 그리고 유라와 헤어진 건 11년 전. 진우의 심장이 거칠게 뛰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는 다시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지훈이가 누워있는 침대 옆으로 가서 소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썹 모양, 코의 선, 이마의 형태. 하나하나가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지훈이가 내 아들이라고? 그는 주저앉았습니다. 10년간 몰랐던 아들. 자신이 버린 여자가 혼자 낳아서 키운 아이. 그 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다는 사실. 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죄책감, 후회,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날 밤 진우는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지훈의 중환자실과 유라의 병실을 번갈아 오가며 두 사람을 지켰죠. 새벽 5시 진우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부사장님, 고아원 화재건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말해보세요. 방화입니다. 건물 1층 3곳에서 동시에 불이 시작됐어요. 인위적으로 기름을 뿌린 흔적도 있고요. CCTV에 불심 검문 대상 차량이 포착됐는데 누구 겁니까? 강도연 이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입니다. 운전자는 확인 중이지만 아마도 그쪽에서 고용한 사람일 겁니다. 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까? 네, 영상과 현장 사진 모두 확보했습니다. 좋습니다. 경찰에 넘기지 마세요. 일단 보관만 하세요. 부사장님, 무슨 생각을?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진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마지막 남은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법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정의를 실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민서와 강도연. 그들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자신의 첫사랑을 고아원 화재에 연루시켰죠. 진우는 일어섰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시작된 거죠. 진우는 김 실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홍대 입구역 근처 낡은 건물 3층, 간판도 없는 곳이었죠. 김 실장은 20년 경력의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진우와는 5년 전 회사 인수합병 때 알게 된 사이였죠. 사무실 벽에는 고아원 화재 관련 사진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빨간 실로 연결된 정보들, CCTV 캡처 화면, 차량 번호판 사진들. 부사장님 앉으세요. 김 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화재 원인은 명백한 방화입니다. 1층 주방, 창고, 계단 3곳에서 동시에 발화했어요. 일반적인 화재로는 불가능한 패턴이죠. 현장에 남은 증거는 기름 잔여물이 검출됐습니다. 신어와 휘발유를 섞은 것으로 추정돼요. 그리고 김 실장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화재 30분 전 이 차량이 고아원 뒤편 골목에 정차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G90. 차량 등록 명의는 강도연 이사입니다. 진우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운전자는 확인됐습니까? 네. 강도연 이사의 운전기사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얼굴은 마스크와 모자로 가려서 정확한 신원 확인은 어렵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죠. 더 있습니다. 김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화재 발생 2시간 전 박민서 여사의 휴대전화에서 강도연 이사에게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통화 시간 3분 27초. 그리고 화재 직후 다시 통화했습니다. 이번엔 1분 42초. 통화 내용은 그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명확하죠. 화재 직전 지시, 화재 직후 보고. 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죠. 이걸 경찰에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겁니다. 차량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범행 입증이 어렵습니다. 운전자 신원도 불확실하고 통화 내용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김 실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강도연 이사는 법조계 인맥이 탄탄합니다. 여러 로펌과 연결돼 있고 검찰 고위층과도 친분이 있죠. 증거가 이 정도로는 오히려 부사장님이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죠. 알겠습니다. 이 자료들 잘 보관해 주세요. 나중에 필요할 겁니다. 부사장님, 혹시 직접 뭔가 하시려는 건 아니시죠?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죠. 병원으로 돌아온 진우는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지훈이 DNA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제 것과 비교해서요. 원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부사장님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원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 보호자가 없으니 제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흘 후 진우는 병원 상담실에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의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죠.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죠. 제가 대신 읽어드릴까요? 네. 의사는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DNA 일치율 99.9%입니다. 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진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비었죠.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충격이 더 컸습니다. 부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아, 네. 괜찮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99.9%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10년간 몰랐던 자신이 버린 여자가 혼자 낳아 키운 아들이었죠. 진우는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훈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었죠.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제는 절대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진우는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유라의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유라의 손을 잡았죠. 유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사업이 우선이라고 성공하고 돌아가겠다고 거짓말했지. 사실은 무서웠어. 실패할까봐. 너한테 초라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도망친 거야.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를 봤어. 우리 아들이야. 너 혼자 낳아서 키웠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져.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때문에 지훈이가 죽을 뻔했어. 나를 살리려다가. 내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여자와 그 공범들이 우리 아들을 죽이려 했어.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용서해 줄 수 없겠지. 나도 나를 용서 못하겠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책임질게. 지훈이도 너도 꼭 지켜줄게. 약속해. 유라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산소호흡기만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죠. 진우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직위 해제로 출입이 금지됐지만 야간 경비는 그를 알아보고 들여보냈죠. 텅 빈 사무실. 진우는 창문 앞에 섰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8년 전 그는 이 풍경을 보며 꿈을 꿨습니다. 성공하겠다고, 최고가 되겠다고. 그리고 그는 성공했죠. 부사장 자리, 억대 연봉, 명예.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 아들, 그리고 자신의 영혼. 진우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죠.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그의 머릿속에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작은 얼굴. 자신을 살리기 위해 파티장으로 뛰어온 소년. 그리고 유라. 10년간 혼자 아이를 키우다 교통사고로 쓰러진 여인. 진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죠. 법이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신데요? 민서와 강도연의 금융거래 내역 확보할 수 있습니까? 최근 1년치요. 부사장님, 그건 불법입니다. 압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보장은 못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우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민서, 강도연. 너희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내 방식대로. 복수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더 치밀하고, 더 조용하고, 더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했죠. 진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김 실장이 건네준 모든 자료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통화 기록, 차량 번호, CCTV 영상. 그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말이죠. 새벽 4시 진우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완벽한 계획이 완성됐습니다. 민서와 강도연은 서로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탐욕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죠. 조금만 흔들면 쉽게 무너질 겁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진우는 김 실장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민서와 강도연의 금융거래 내역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죠. 부사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진우 앞에 놓았습니다. 뭘 찾았습니까?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강도연 이사와 박민서 씨, 둘 다 서로 몰래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진우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강도연의 해외 계좌 거래 내역이 있었죠. 강도연 이사는 지난 2년간 회사 자금 총 18억 원을 케이맨 제도 비밀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명목은 해외 투자 자금이었지만 실제로는 본인 명의 개인 계좌로 송금됐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계좌 개설 서류, 송금 기록, 서명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회사 회계 장부와 대조해 보니 명백한 횡령입니다. 진우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죠. 박민서 씨는 더 악질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강도연 이사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았어요. 도장을 위조해서요. 총 12억 원을 대출받아 본인의 비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강도연 이사는 모르는 사이에 12억 원의 빚을 진 겁니다. 진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도연 명의로
네. 필적 감정 결과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호는 서류들을 천천히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대출 신청서, 계좌 이체 내역, 통장 사본. 모든 게 명백했죠. 재미있는 건 두 사람 모두 서로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김 실장이 덧붙였습니다. 강도연 이사는 박민서 씨가 자기 명의로 대출받은 줄 모르고 박민서 씨도 강도연 이사의 K맨 계좌를 모릅니다. 둘 다 상대방은 믿고 자기만 빼돌린 거죠. 진우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이 증거들 각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강도연에게는 민서의 대출 사기 증거를, 민서에게는 강도연의 횡령 증거를 보내주세요. 익명으로요.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동시에 보내주세요. 진우는 일어섰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죠. 분노, 허탈함, 그리고 묘한 만족감. 서로 사랑한다고 했지. 함께 미래를 꿈꾼다고 했지. 하지만 결국 둘 다 상대방을 배신하고 있었어. 이게 너희들의 사랑이야. 다음 날 오전 10시. 강도연은 회사 사무실에서 택배 상자를 받았습니다. 발신인 표시가 없었죠.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 한 장. 박민서는 당신 명의로 무단대출 12억 원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당신 도장을 위조했습니다. 첨부된 증거를 확인하세요. 강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확인했죠. 대출 신청서에는 자신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한 적이 없었죠. 계좌 이체 내역을 보니 돈은 모두 민서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야?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민서는 자택 우편함에서 같은 크기의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상자를 열었죠. 안에는 강도연의 금융거래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2년간 회사 자금 18억 원을 K맨 제도 비밀 계좌로 횡령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집어들어 하나하나 확인했죠. 계좌 개설 서류, 송금 기록, 강도연의 서명. 저 계좌 시기. 민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30분 후 강도연이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죠. 민서 씨, 당장 만나요. 나도 당신 얘기 있어요. 지금 어디예요? 청담동 그 레스토랑. 30분 안에 나와요. 알았어요. 두 사람은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강도연이 서류를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뭔데요? 내 명의로 12억 원을 대출받았다고요? 내 도장을 위조해서요? 민서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건 어디서 났어요? 그게 중요해요. 사실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강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쳐다봤죠. 민서도 자신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나도 물어볼 게 있어요. K맨 제도 비밀 계좌가 뭡니까? 18억 원이나 빼돌렸다면서요. 이번엔 강도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 좀 해봐요. 2년 동안 회사 돈을 횡령했다면서요. 밖으로 나가요.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와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어두운 주차장,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마주섰죠. 대답해. K맨 제도는 뭐야?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사실이야. 하지만 너도 마찬가지잖아. 내 명의로 대출받은 게. 나는 내가 날 버릴까봐 그런 거였어. 결혼한 남자잖아. 그래서 내 도장을 위조해. 내 이름으로 빚을 만들어. 너도 나 몰래 18억을 빼돌렸잖아.
그건 만약을 위해서. 만약? 무슨 만약? 나 버리고 혼자 도망갈 만약이지. 민서가 강도연의 넥타이를 움켜잡았습니다. 강도연도 민서의 손목을 붙잡았죠. 손대. 먼저 말해. 나 버리고 도망가려던 거 맞지? 그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내 명의로 12억이나 빼돌렸으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밀쳤습니다. 민서가 비틀거렸고 강도연도 뒤로 물러났죠. 너 진짜 최악이야. 민서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최악은 너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이용한 거잖아. 이용? 너도 똑같았잖아. 18억이나 빼돌려놓고. 강도연이 콘크리트 기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퍽 소리가 울렸죠. 처음부터 날 믿지 않았던 거지. 결혼한 남자라고 무시한 거지. 민서가 다시 다가가 강도연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날 도대체 어떻게 생각한 거야? 혼자서 18억 빼돌린다는 게 말이 돼? 너 때문이잖아. 내가 요구한 대로 이혼 서류라도 썼어야지. 강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이혼? 그걸 굳이 해야 돼? 우리 장인 어른이 어떤 분인지 너도 잘 알잖아. 한국 재계 2위 그룹 회장이야. 이혼하는 순간 내 인맥도 돈줄도 다 끊긴다고. 그래, 그거야. 결국 넌 나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거지. 민서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어 강도연에게 던졌습니다. 케이맨 제도. 18억. 2년 동안 몰래 빼돌렸어. 이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할 짓이야. 넌 뭐야? 12억 대출받아서 내 계좌로 넣은 게 사랑이야. 적어도 난 내 돈으로 한 거야. 회사 돈 횡령한 건 아니잖아. 내 돈. 내 명의로 빚을 만들어 놓고 내 돈이라고. 강도연이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디가? 됐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야, 강도연. 민서가 따라가며 강도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강도연이 뿌리쳤죠. 손 떼라고. 대화 안 끝났어.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각자 알아서 해. 각자. 우리 같이 진우를 죽이려 했잖아. 고아원도 같이 불질렀잖아. 그건 내가 시킨 거잖아. 강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뭐? 내가 언제?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했잖아. 그게 무슨 뜻인지 너도 알면서. 증거 있어.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민서가 비웃었습니다. 강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당연하지. 난 살아야 하니까. 너도 알아서 해. 좋아. 좋아, 박민서. 각자 사는 거지. 그래, 각자 살자. 강도연은 차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죠. 야, 강도연. 비겁한 새끼. 민서가 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도망가지 마. 우리 이야기 안 끝났어. 타이어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미끄러졌습니다. 차가 빠르게 주차장을 빠져나갔죠. 야, 이 미친 자식아. 혼자 도망가려고. 꿈도 꾸지 마. 민서가 차의 뒷모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먼저 경찰 갈 거야. 넌 끝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텅 빈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차는 이미 사라진 뒤였죠. 새벽 5시 진우는 병원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죠. 동쪽 하늘이 보라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난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김 실장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류를 받았습니다.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크게 싸웠습니다. 물리적 충돌도 있었고요. 완전히 갈라선 것 같습니다. 진우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죠. 진우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끝이 보이네. 그는 생각했습니다. 민서와 강도연. 함께 자신을 죽이려 했던 두 사람. 서로 사랑한다고 함께 미래를 만들겠다고 했던 그들.
하지만 실제로는 둘 다 상대방을 믿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도망칠 길을 만들어두고 있었죠. 진우는 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저 그들이 한 일을 그대로 보여줬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너희들의 사랑이었어. 진우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분노, 이미 식었습니다. 복수심, 충족되어 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허무했습니다. 텅 빈 것 같았죠. 내가 원했던 게 이거였나?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첫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와 강도연은 이제 끝났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됐고 곧 각자 살아남기 위해 상대방을 배신할 겁니다. 진우는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됐죠. 지훈아. 그는 중환자실이 있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아빠가 너를 지키는 방법이야. 너를 죽이려 한 사람들을.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야.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진우는 난간을 더 세게 움켜잡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인지 바람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유라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더.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쓰고 공허했죠.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됐고 이제 끝을 봐야 했으니까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죠. 진우는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야.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제보하고 언론에 흘리고. 그럼 저 둘은 서로를 고발할 거야. 살기 위해서. 그는 지훈의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이 보였죠. 조금만 더 아들아. 아빠가 모든 걸 끝낼게. 진우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의 눈빛도 차가웠습니다. 복수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실. 강도연은 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간 잠을 못 잔 그의 얼굴은 초췌했죠. 턱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이사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아원 방화는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검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민서입니다. 그녀가 지훈이라는 아이가 증인이니까 제거하라고 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화재 2시간 전에 그녀와 통화했어요. 통화 내용은요?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녀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죠. 검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럼 독살 시도는 누구 계획이었습니까? 강도연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양심이 그를 붙잡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박민서입니다. 모든 게 그녀의 계획이었어요. 저는 그냥 따랐을 뿐입니다. 바로 옆 조사실. 민서도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우아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마스카라가 번져 눈밑이 까맣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박민서 씨, 강도연 이사가 모든 걸 당신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왜 화재 직전과 직후에 강도연 이사와 통화했습니까? 그냥 일상적인 통화였어요. 화재가 일어나긴 2시간 전에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라고 말한 게 일상적인 대화입니까?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회사 일에 대한. 회사 일이 고아원 방화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죠. 박민서 씨, 자백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강도연 이사는 이미 당신을 주범으로 지목했어요. 당신이 먼저 자백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안 했어요. 강도연이 혼자 한 짓이에요. 증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정말이에요.
검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분이 서로를 범인이라고 하시니 참 곤란하군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며칠 후 검찰은 두 사람을 모두 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살인 미수, 방화교사, 횡령, 배임.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재계 불륜 커플, 동반 구속. 독살 음모 실패하자 증인 아동 살해 시도. 탐욕의 끝. 서로를 배신한 금융인들. 뉴스는 연일 이 이야기로 도배됐습니다. 민서와 강도연의 과거 사진들, 호화로운 생활상, 불륜 관계의 증거들이 쏟아졌죠.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금융사를 운영했다니. 아이들까지 해치려 했다니 정말 악마들이네요. 무기징역 받아야 합니다. 진우는 자택 거실에 혼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강도현과 민서가 검찰청에서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사님, 정말 고아원에 불을 지른 겁니까? 남편을 독살하려 한 게 사실입니까? 강도현과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군중들의 야유 소리가 들렸죠. 진우는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텅 빈 화면만 남았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죠. 식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가슴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허무함만 남았죠. 이게 내가 원하던 건가?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서진우 씨, 지훈이가 깨어났습니다. 진우의 손에서 커피 잔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혀 깨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죠. 그는 재빨리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병원까지 차로 20분 거리였지만 진우는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로 뛰어갔죠. 유리창 너머로 지훈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벗겨져 있었고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옆에서 검사를 하고 있었죠. 진우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훈이가 의식을 회복했어요. 아직 몸이 많이 약하지만 회복될 겁니다. 면회할 수 있습니까? 네, 하지만 5분만요. 환자가 아직 안정이 필요합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진우가 다가가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저씨. 지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괜찮니? 네. 많이 아팠는데 이제 괜찮아요. 진우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미안해, 지훈아. 너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저씨 잘못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진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사실은 내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 아빠야.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어? 응. DNA 검사를 했어. 너는 내 아들이야. 10년간 몰랐던. 정말 미안해. 지훈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도 알아요? 응. 내 엄마는 박유라. 나의 첫사랑이었어.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언제 깨어나요? 곧 깨어날 거야.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아빠. 그 한마디에 진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10년간 듣지 못했던 말. 자신이 버린 아들이 불러주는 아빠라는 호칭. 응, 아들. 진우는 지훈을 끌어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치지 않게. 지훈도 아빠의 품에 안겼죠.
간호사가 들어와 시간이 됐다고 알렸습니다. 진우는 지훈과 헤어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나 밖에 있을게. 또 올게. 네, 아빠. 다음엔 엄마 이야기 더 해줘요. 그럴게. 진우는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형광등 불빛만 밝게 빛나고 있었죠. 그는 유라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유라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로는 뇌파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곧 깨어날 거라고요. 진우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유라야, 지훈이가 깨어났어. 우리 아들이 눈을 떴어. 날 아빠라고 불렀어. 처음으로.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와 강도연은 이제 끝났어.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나는 복수에 성공했어. 하지만 왜 이렇게 허무한지 모르겠어. 진우는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빨리 깨어나. 우리 셋이 함께 있어야 해. 10년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부터라도 함께하자. 제대로 된 가족이 되자. 유라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조금 떨린 것을 말이죠. 진우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복수는 끝났습니다. 민서와 강도연은 스스로를 파괴했고 법은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제 진우에게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지훈과 유라를 지키는 것.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죠. 진우는 일어섰습니다. 병실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유라의 평화로운 얼굴이 보였죠. 잘 자, 유라야.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는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어깨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무게를 내려놓았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사랑과 용서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진우가 병원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달려왔죠. 서진우 씨, 유라 씨가 깨어났어요. 진우는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그는 재빨리 702호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유라가 침대에 반쯤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은 또렷했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라야. 진우의 목소리에 유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진우야?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응, 나야. 유라야. 진우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라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지난 거야? 1년이야. 교통사고 당한 지.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깨달은 듯 물었죠. 지훈이는 어디 있어? 괜찮아. 지훈이도 여기 있어. 바로 옆 병동에. 지훈이가 왜 병원에? 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아원 화재, 지훈이가 중태에 빠졌던 일, 그리고 지훈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 유라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미안해, 진우야.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너 미국 갔을 때 임신한 걸 알았어.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 내 꿈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 아니야, 유라야. 내 잘못이야. 내가 너를 버렸어. 용서해줘. 유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용서했어. 오래전에. 진우는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이 만나고 싶지? 응. 정말 보고 싶어. 진우는 의사에게 부탁해서 지훈을 데려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지훈이 병실로 들어왔죠. 엄마. 지훈의 목소리에 유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우가 지훈을 침대 옆으로 데려갔고 지훈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야. 지훈이.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유라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진우를 바라봤죠. 진우도 두 사람 옆에 섰습니다. 1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게 됐죠.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병원 정원에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죠.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글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진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같이 살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가족이잖아. 지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라도 미소 지었죠. 진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2달 후 진우는 회사를 사직했습니다. 더 이상 금융사에 미련이 없었죠. 그는 자신의 전 재산 120억 원을 한빛 고아원 재건에 쏟아부었습니다. 불타버린 건물 자리에 새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3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죠. 깨끗한 교실, 넓은 놀이터, 최신 시설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냈습니다. 삼성, 현대, LG. 재계 인사들이 그의 전화 한 통에 수억 원씩 기부했죠. 진우 씨 부탁이니까 당연히 도와야죠.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니 기쁘게 동참하겠습니다. 6개월 만에 50억 원이 모였습니다. 그 돈으로 장학금 재단도 만들었죠. 고아원 아이들이 대학까지 공부할 수 있게 말이에요. 완공식 날 진우는 새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빨간 리본이 현관문에 걸려 있었고 아이들이 주변에 모여 있었죠. 자, 이제 리본을 끊겠습니다. 진우가 가위로 리본을 자르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죠. 고맙습니다, 아저씨. 새 학교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진우에게 달려왔습니다. 진우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 그리고 나중에 크면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는 사람이 되렴. 네. 아이들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지훈도 휠체어를 타고 옆에 있었습니다. 많이 회복됐지만 아직 걷기는 힘들었죠. 유라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도 많이 회복됐지만 여전히 목발을 짚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요. 유라가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당신이요. 이렇게 멋진 일을 해내다니. 진우는 웃었습니다. 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내가 받은 2번째 기회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지.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고아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김치찌개와 된장찌개였죠. 하지만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아빠, 나 나중에 크면 의사가 될 거예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왜?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싶어요. 엄마처럼 나처럼 아픈 사람들이요. 진우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좋은 꿈이네. 아빠가 응원할게. 유라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멋지다. 6개월 후 세 사람은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였죠. 강남 대치동 50평 아파트에 비하면 훨씬 작았지만 진우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세 사람은 낡은 나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백미밥,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소박한 반찬들이었죠. 아빠, 오늘 학교에서 수학시험 100점 받았어요. 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회복한 지훈은 이제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었죠.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한데?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유라가 지훈의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 최고야. 지훈이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진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죠.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해요? 유라가 물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해. 그냥 행복해. 진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10년 전 그는 성공을 꿈꿨습니다. 돈, 명예, 지위.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걸 얻었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화려한 직함도 억대 연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매일 저녁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죠. 아빠, 주말에 놀이공원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디든 가자. 야호! 지훈이 기뻐했습니다. 진우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했죠. 이 평범한 식사 속에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평안의 답이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민서와 강도연은 각각 징역 12년과 15년을 선고받았죠. 법은 결국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중요한 건 매일 아침 지훈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유라와 함께 시장을 보고 저녁엔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내일 뭐 먹고 싶어요? 글쎄, 지훈이가 좋아하는 거 해줘. 좋아요. 그럼 돈가스 어때요? 좋아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진우는 두 사람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식탁 주변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죠. 진우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화려한 파티장도 고급 레스토랑도 아닌 바로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으니까요. 진우는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라가 돌아보며 미소 지었죠. 지우는 열심히 밥을 먹고 있었고요. 이 순간, 이 평범한 순간이 진우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사랑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